오늘 대충 들었겠지만 큰 행사를 2개를 두고 있어서 여러분의 동선을 최대한 좀 절약을 하려고 같은 날 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는 일이 있지만 그 여러분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듣고 우리 19기생들은 오늘 이제 일정이 끝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머지 GYBM들은 가서 또 저녁 먹고 시간 보내도록 하고 19기생들도 1년 후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런 행사에 다른 멤버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3회입니다. 이 행사가 처음부터 기획되어진 의도가 1,500명을 키워서 동남아에 우리가 쭉 뿌려뒀더니만 사실은 다 점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의 회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일과 그 업무에 관련된 관계시 사실 인간관계 형성은 참 어렵습니다. 다 업무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연수를 할 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인간관계가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지금은 한 1,500명, 한 3,000명, 4,000명이 됐을 때는 그 파괴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9기들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알 기회가 없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해보고 막 빚 때문에 다니다 보면은 너무 아쉽고 믿을 만한 사람, 특히 이 연수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서로 믿음을 가져가고 에너지를 공유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참 무리가 된 줄 알면서 이렇게 좀 재건돼서 여러분들 끌고 가고 있다는 그 좀 여러분들 19기도 이해하고 우리 GYBM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한 250명, 300명 가까이 명단이 신입생들 말고 모이는데 아까 졸업생이 1,300명 그랬는데 졸업해놓고 나서 보니까 연생들이 좀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우리 스태프들한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보니까 대우하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해서 얼굴을 못 내밀고 아주 그런 어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 그런데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좀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도 하고 책임졌지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네트워크는 소중한 겁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고 없어서 못 갈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50명, 300명이 고착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카톡방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 커뮤니케이션 속도감이 워낙 메일보다는 빠르고 이런한테 속도감 있게 가니까. 그래서 오늘 GYBM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우리 졸업생들 저는 다 사실은 요 방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와보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왔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번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쯤에 현재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동문들의 명단을 기수별로 지역별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 소중했던 친구, 내하고 같이 일했던 우리 동문 중에 기수가 다른 후배, 선배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모시고 들어와 줘야 돼요. 사실은 사무국에서 자꾸 좀 들어가자 그랬더니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여러분 때는 이해가 됩니다. 뭔가 좀 불편할 것 같고 어려운 거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최근대에서 좀 들어와서 이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게 해서 적어도 이 방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와글와글와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에 있는 대우원로 선배님들이 계신데 아마 지난 한 15년 동안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을 여러분들 희생해 가면서 키워왔던 그분들이 대우 창업 58주년 행사를 할 겁니다. 거기에 오늘 이 포럼의 모습을 아주 크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 세계경영 선배님들은 이제 뒤안길로 가시더라도 연세가 드시더라도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슬로건을 GYBM이 앞장서서 세계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정한 겁니다. 이 정신을 좀 가지시고 여기 와서 이제 좀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판을 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행사 전체도 그렇고 그런 거 좀 하시고 지금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챙긴다고 아주 혼이 빠집니다. 잔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들입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고 오늘 이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입니다. 나중에 다음번 하실 분 제가 따로 모시는 안내 드리겠습니다만은 1시간 정도 특강 진행하시고 오늘 그 질의응답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1시간으로 거의 마감을 시키고 오늘 그 19기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졸업생들은 양재동으로 이동하는 저는 개별적으로 이동을 하고 오주석 부국장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강신요법 강의는 본래 동시에 뿌리려고 했는데 여기 뭐 사정상 와이파이 사정상 안 된다고 그래서 내일 아침 적당한 시간 올리고 제가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오늘 강사님 모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한 2년 전에 책을 사봤는데 참 재미있게 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대 나오셔서 목회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폭넓은 인문학 지식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대우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 경영 이거는 굉장히 이 노마드 정신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 1시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 다 청해 듣고 또 나머지 뒤에 이야기는 드리기로 하고 일단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노마드 진성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가 추구하는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제가 1년에 수십 차례 강의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렇게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고 김우중 회장님의 세계 경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정말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저는 노마드 진성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레테 인문연구소를 10여 년 이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10만 구독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막 바빠가지고 책 저술하는 거랑 또 여러 가지 강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유튜브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서 제가 유튜브도 좀 새롭게 기획을 다시 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채널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문학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미술 인문학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미술과 인문학과 여러 가지 분야를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 외에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로 대중과 이렇게 친숙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주로 도서관에서 또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문화체육부 관광부 주최로 공공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제가 1년에 수십 차례 도서관 강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업에 와서도 강의도 하고 또 여러 모임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이제 컴플렉스로 있는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신화에 관한 책인데 요거는 우리 부회장님께서 읽으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마 이제 개정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월 달에 1차적으로 나올 책이 미술, 인간의 문의를 그리다. 그래서 미술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그런 책을 또 낼 예정이고요.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소개해 드렸다시피 48살까지 34살부터 44살까지 목회를 했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48살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서 왜 나는 목회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또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행복할까? 제가 어느 날 살펴봤어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막 뭐라고 떠들고 있긴 한데 제가 설교를 하고 돌아가서 저 혼자 있으면 막 밀려오는 고통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살 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고 48에 딱 2천만 원 가지고 48에 2천만 원에 80에 월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저보다 다 나아요. 2천만 원에 80 월세 집을 찾아서 모든 목회를 다 정리해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저는 노마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가서 강의를 할 때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군인들이세요. 특별히 군인 사모님들. 직업 군인들은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직업 군인보다
제가 이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저 가만히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제가 지금 나이가 몇으로 보이나요?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저녁 2그릇 드세요. 48로 보이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딱 나와서 14년 활동을 했어요. 딱 14년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1년에 강의를 수십 차례 하니까 꽤 성공한 셈이지요? 성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따져봤어요. 결혼하기 전은 일단 제해두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보다 더 저보다 이사 많이 한 분 없을 거예요. 36번을 했더라고요. 36번. 저는 그만큼 저의 삶이 불안정하기도 했다는 증거이고 또 그만큼 그런 과정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런 단어가 바로 노마드라는 단어였어요. 유목민. 그래서 저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계속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했었고 정착하지 못한 그 삶에서 계속 이사 다니며 떠돌아 다녀야 됐고 그 가운데 책을 읽으며 또 성서를 읽으며 그 가운데 파고들어왔던 제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왔던 단어가 노마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유목민처럼 떠도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제가 유목민의 관점으로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유목민의 관점으로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론들을 정립을 하고 지금은 저를 강의를 아는 분들은 뭐라고 저를 불러주냐면 여러분도 앞으로 저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환대의 철학자다 이렇게 저를 불러요. 환대의 철학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책도 앞으로 계속 낼 거고 제가 이 시당초 목회가 행복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48에 딱 2천만 원 가지고 나갔거든요. 정말 바닥에서부터 고생을 48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2천만 원 달랑 가지고 나와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 아이 유학 보냈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바닥에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삶을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온실처럼 지냈던 그곳에서 나를 바깥으로 던져보자. 나를 바깥으로 던져보고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깥에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번 부딪혀 보면서 내 삶을 한번 살아보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하지 않아 보이나요? 예, 행복해 보이신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 2그릇 드세요.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요? 저는 노마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노마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떠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하러 오면서 되게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떠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환경, 그곳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고 김우중 회장님을 마음에 품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떠날 수 있다라는 거. 낯선 곳으로 내 몸을 던져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낯선 곳으로 내 몸을 던져놨을 때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 제목이 보이시죠? 앞에서 뭐가 보일까요? 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떠나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고요.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목회자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목회자로서 완전히 막 실패한 그런 목회자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라고 나왔어요. 나와서 바깥에 나가서 세상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 안에 있을 때보다 제가 세상을 맞닥뜨려서 경험해 보니까 거기서 배운 것이 제가 읽고 있는 경전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저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세계는 나의 교과서이자 일터이다. 이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도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자기 철학을 완성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학문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떠나서 네덜란드에서 자기 학문의 철학을 이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르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서 네덜란드에 가서 그의 철학, 우리가 잘 아는 성찰, 뭐 그런 철학서를 그때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는 나의 교과서이다 일터, 요 말은 어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냐? 떠나본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저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 저 말은 떠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키무중 회장님께서 세계는 널 관리를 맡아, 정말 너무나 유명한 어록인데, 이 말 자체도 그분께서, 제가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께서 얼마나 노마디의 삶을 사셔야 됐는지, 얼마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기고, 때로는 그러면서 그 낯선 곳에 들어가서 삶을 부딪혀서 그 세상 속에서 배우고 경계를 넘어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낯선 곳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분과 그분의 삶과 이런 이야기들은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마드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정착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노마드의 삶,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노마드를 선택을 했어요. 아마 제가 여기에 큰 교회가 있는데 아마 제가 목회를 계속 했으면 저런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제법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다 드리면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그 정주민의 삶, 제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정주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이게 진짜 옳은 꿈들인가? 그러면서 저는 내가 추구하는 꿈이 이게 절대 내가 경전으로 일꾼 성서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2주 만에 도망 나왔습니다. 욕을 엄청 먹었죠, 뒤에서. 목사님이 도망갔다고. 근데 저는 과감하게 노마드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마드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동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은 지금 몽골 초원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왔는데요. 몽골 초원의 노마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죠.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의지해 살아가요. 전적으로 가축을 의지해 살아가는데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가축들을 한 군데에 너무 묶어두면 이 가축들이 뿌리까지 먹어버리기 때문에 초원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늘 이동을 해야 돼요. 풀을 쫓아다니면서 늘 이동을 해야 되고, 겨울에 가는 곳이 다르고 여름에 가는 곳이 다르고, 이동하는 삶. 그래서 유목민의 본질은 뭐냐면 이동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동하는 사람. 여러분의 익숙한 곳,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저도 내가 그냥 그 편안한 그곳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저 다른 말,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죽도록 14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한 7, 8년 되니까 저를 강사로 불러주시는 곳이 있고, 저는 지금은 1년에 수십 차례 강연을 나가고, 이런 제가 또 작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제 책도 이제 여러 권 또 출간이 될 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48살에서 제가 지금 몇 살이냐면 62예요. 딱 14년 동안을. 그러니까 어떤 꿈을 이루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48이 나와서 한 58쯤 되니까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저에 대한 인지도도 좀 생기고, 강연자로서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마드의 숙명은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정착민의 숙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민의 삶이에요. 도시에서 빌딩의 숲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상승 욕구가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경쟁하고 그 안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라는 공간에서 자기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즉 정착민들이 사는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꿈은 다 그 방향성이 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의 집무실은 어디 있어요? 제일 위층에 있습니다. 제일 위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상승 욕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인간의 당연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착민들은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낙오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대부분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 삶을 내가 올라가서 최고가 되고 내가 올라가서 남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고, 자, 이거는 굉장히 바벨탑이라고 하는 피터 브루헬의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 작품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상승 욕구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막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자. 이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벨탑의 모티브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근거를 사실 저는 성서에서 찾았거든요. 성서는 정착민의 책이 아닙니다. 노마드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목민입니다. 정착민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그 당대의 뉴요커였어요. 뉴요커를 불러내가지고 사막에 던져놨습니다. 사막에 던져놓고 그곳에서 너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네 삶의 가치를 찾아라 라고 던진 것이 바로 성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하기를,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필명을 노마드라고 지은 것은, 상승 욕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거기서 다 실현하는 것은, 물론 거기도 가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도 노마드적인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동으로, 뭔가 결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떠나는 분들입니다. 낯선 곳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그곳에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환대의 노마드가 만들어낸 환대의 공동체,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정착민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치열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난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올라가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 길이 이 정착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민들은 그 마음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늘 마음의 한 구석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상승 욕구를 받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가 돼서 뭔가를 아주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목회자를 내가 꿈꿨던 것은 아닌가? 이게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느껴졌을 때 저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48에 정말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20kg가 더 쪘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다이어트도 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면서 그 험난한, 정말 나이 들어서 고생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고생은 젊었을 때 해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마디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마디즘은 질 들레즈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철학자인데, 여러분 어지간하면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그 정신만 알면 됩니다. 질 들레즈라는 이 사람은 현대 철학을 할 때 이 사람을 논하지 않고는 현대 철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노마디즘인데, 제가 노마디즘의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특정한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 이게 노마디즘입니다.
새로운 자아를 찾아간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할까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아마 나의 정체성은 이렇게 해서 형성돼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여기 존재하겠다 말을 그렇게 하겠지만, 정체성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바깥에서 내가 무엇을 만났느냐가 내 정체성입니다. 이게 질 딜레지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내 정체성은 고정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떤 상황에 던져놨느냐, 어떤 사람들 틈바구니에 나를 던져놨느냐, 어떠한 곳에 나를 던져놓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환경과 사람과 교섭하면서 그곳에서 깨달아진 것으로 내 느낌과 내 정체성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삼느냐, 이것이 노마디즘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데 내가 한정된 환경과 늘 익숙한 곳과 늘 똑같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요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한, 지금과 같이 글로벌화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성의 가치가 소중한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상, 이거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고 김우중 회장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셨다면 그야말로 다양성의 시대거든요. 이 다양성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낯선 것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낯선 환경 속에 과감하게 나를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식욕, 욕망이라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먹습니까? 김치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그런 거를 욕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식욕은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김치나 된장찌개가 아니라,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살았다면, 미국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햄버거에 익숙한 욕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소통하며, 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위치 속에서 내가 던져졌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성의 가치입니다. 나를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용기 있게 던져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나를 낯선 곳으로 던져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말고 새로운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다양한 환경 속에 나를 위치시켜 놓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침이 오는 것이, 이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정체성은 미안하게도 그건 내 것이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이 영역에서, 이 한정된 영역에서 살아간다면 요 환경과 교섭하는 욕망이 여러분에게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낯선 환경 가운데 자꾸 던져놔 보세요. 그러면 낯선 환경 가운데 교섭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익숙한 정체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치들이 여러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왕에 이런 길로 들으셨으니까 이 낯선 환경 속으로 던져놓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길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나를 던져놔 보세요. 그러면 던져놓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전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선한 정체성과 욕망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게 진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욕망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딱 잘라서 얘기하면 48살 이후에 저를 찾았습니다. 48살 이후에 저를 바깥에 던져놓았을 때 어떨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내 배경이 되는 모든 것들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 벌거벗겨진 느낌도 들었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게 있어요. 늘 세워주면 어디 가서나 제가 용기 있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요.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고요. 제가 또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컨텐츠가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고갈되어지면 저라는 가치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낯선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영역은, 제가 원래 전공이 경제학하고 신학이죠. 대학교 때는 경제학을 했고 또 대학원 때 신학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영역은요, 뭐 고전, 미술, 음악만 빼고 제가 다 합니다. 어떤 미술사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미술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미술 강의를 잘하는 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미술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저를 모시고 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 설명을 해주면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 영역에까지도, 인문학의 영역, 고전의 영역,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혹시 보신 분들은 뭐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게 많아? 저는 제 유튜브의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요. 이제 또 시대가, 환경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로도 제 자신의 정체성을 또 바꿔갈 겁니다. 자, 여러분, 문어맛하고 낙지맛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낙지가 맛있어요. 낙지가 맛이 어떻게 맛있나요? 산낙지를 많이 먹어서. 산낙지를 많이 드셨군요. 그럼 여러분은 문어맛하고 낙지맛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식감이 다르죠. 우선 식감이 달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어하고 낙지를 영어로 하면,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영어로 하면 뭡니까? 똑같아요. 옥토퍼스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리틀 옥토퍼스가 낙지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문어와 낙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문어와 낙지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미각이 차이를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노마드 삶을 사셨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미각이 변합니다. 욕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저것도 옥토퍼스, 이것도 옥토퍼스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을 못하니까 미각에 있어서도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문어하고 낙지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맛을 경험할 때도 다른 것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삶의 전반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마드는 다양성의 가치예요. 나를 낯선 곳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던져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내 미각과 내 욕망과 나의 삶의 가치관에 자리 잡기 때문에 삶의 질이 훨씬 다릅니다. 어떤 문명도 동일성으로 성공한 문명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세대 때는 아마 그런 거를 조금 희미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학교에서 늘 배웠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이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한 피를 받아서 한 피 받은 한 동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 하나요? 절대 안 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4% 정도가 이미 다른 우리와 피로 따졌을 때 유전자적으로 다른 민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4%라고 하는 건요, 절대 작은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교육에서 싹 들어간 말이 뭐냐면, 단일 민족, 또 같은 피를 가졌다. 이거 이미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무슨 가치를 가르칩니까? 이미 아이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다양성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바뀌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단군 할아버지의 피를 같이 받은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한국적인 문화를 같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한국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한국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한국 국적이 또 주어집니다. 이미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계 문화를 지배했던 모든 그런 뛰어난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령 로마와 같은. 로마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00년 동안 천년을 서양을 지배를 했고, 문화적으로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암암리에 자기들이 로마의 후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혈통 때문에 자기들이 로마의 후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성기에 로마의 원로원을 갔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해서 전성기의 로마의 원로원을 딱 가졌으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우선 굉장히 다양한 피부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귀족들이 모여서 로마의 방향성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원로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성기의 원로원을 가게 되면 피부색이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겠죠. 그래서 로마의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예요. 국회에서 통역이 필요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힘의 원천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족들이 로마적인 가치관과 로마의 생각에 동의를 하면 그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줍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혈통이 아닙니다. 설령 외국의 노예가 외국에서 어떤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잡아와가지고 1세대 부모가 노예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다음 세대는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민을 줍니다.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의 그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을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후예가 된다는 것을 패권 국가가 된다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국회의사당인가요? 로마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렇죠? 로마식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자, 지금 패권 국가가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본은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계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서 용광로처럼 그거를 녹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융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별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또 장애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미국처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족들을 녹여내는 그런 문화는 없을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 안에 노마디즘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이를 중시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고집해서 이것과 맞지 않으면 너는 이단이고 너는 배척을 시켜야 되고 너는 우리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다름은 고통스러움도 수반합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같이 서로 비비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들의 공통적입니다. 이거를 또 누가 하냐면 징기스칸이 해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삶의 두 가지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낯선 것과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교우 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아서 친구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녀석은 나랑 다른데도 같이 친구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저만 말하니까 재미가 없죠? 어떤 그룹을 가져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친구로 사귈 때 어떻게 사귀셔야 돼요? 예. 이 녀석이 나랑 똑같아서, 너랑 나랑은 처음에 만나는 순간부터 영혼의 친구야. 그래서, 너랑 나랑 어떻게 잘 맞니? 그러면 그 친구, 그 그룹은 동일성의 범주 아래서요, 정체성의 변화와 다양한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더라도, 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름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양한 사람들 관계 속에 나를 던져놓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자꾸 도전해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낯선 곳으로 자꾸 내 몸을 던져놓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익숙한 것, 동일성의 범주에서 살아갔다가는 낙오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정말 다양성을 중시하고 차이를 중시하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더 나은 가치로 놓고 있는 그런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젊었을 때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젊은 시절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낯선 곳으로 던져놓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울 겁니다. 전통적인 정주민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고 차이를 무시하거나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익숙함에 머무리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제가 요거를 넣어놓으면 안 됐는데 나중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은 꼰대를 나이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꼰대 같습니까? 아니, 안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예. 꼰대는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제가 보면요.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기성세대니까 보면은요. 젊은 꼰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히려 젊은데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 사람도 너무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꼰대는 나이가 아니에요. 성향이에요. 어떤 성향이냐면 내 정체성을 하나로 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의 기존의 정체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거 전형적인 동일성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살았던 방식, 그렇죠? 자기가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해봐서 경험했던 그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불편합니다. 나하고 낯선 곳이 가면 가기가 싫어요. 동일성에 갇혀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지금과 같이 변화무쌍한 이 다양성의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낯선 곳으로 가셔야 돼요.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차이 나는 환경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딪혀 보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다양성의 환경으로 저를 던져놓으니까 맨날 교인들하고 거룩한 찬송가만 부르다가 바깥에 나와서 힙합도 듣고 여러 가지 노래도 듣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한 음악도 들어보고 왜 나는 그 세계만 갇혀 살았지? 저를 확 열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열어놓고 10여 년 이상을 살으니까요. 지금은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콘텐츠를 주체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은 조만간 노마드가 베스트셀러의 작가에 등극하는 것을 보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왜 하냐면 그거를 아는 것은 제가 알아요. 제 안에서 수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안에서 막 그게 섞이면서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나 성공할 수 있겠다. 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철학을 내가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철학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어. 저를 무슨 철학자라고 불러준다고요? 환대의 철학자.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가 환대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저만이 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낯선 곳으로 저를 던져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동일성 내 늘 같은 것의 범주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남과 비교합니다. 무리짓기를 합니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짓기하고 동료하고는 달라요. 무리짓는 것은 뭡니까? 나랑 같은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치사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죠? 나랑 욕망이 같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바랑 같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요. 그래서 저는 동호회를 싫어합니다. 동호회 가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보는데 동호회 모임을 쳐놓고 죄송합니다. 동호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호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호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동호회 가면요 같은 사람끼리 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동호회 치고 싸움 안 하는 동호회 저 못 봤어요. 동호회끼리 또 자기들끼리 같은 사람끼리 모여요. 그게 아니라 진짜 동호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의 취미를 놓고 다른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동호회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짓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경멸을 그 다음에 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경멸의 눈짓을 보내요. 자, 내가 이런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노마드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 욕구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의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칭기스칸으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칭기스칸은 과연 고 김우중 회장님을 김지스칸이라고 그러죠? 김지스칸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동유럽을 김우중 회장님께서 동유럽을 개척을 하실 때 그 동유럽을 개척하실 그때만 해도 되게 낯설은 곳이 동유럽인데 칭기스칸이 동유럽까지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동유럽을 공략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김지스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칭기스칸이 꿈꾸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노마디즘의 관점에 저는 진정한 노마드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행했던 그 잔인함 있죠. 잔인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생존의 차원에서 징기스칸을 한번 보세요. 생존의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칭기스칸을 보면 정말로 위대한 노마드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목민들에게는 귀농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귀목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귀목은 힘들까요? 귀목이 힘들다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귀목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유목 생활로 도시 살다가 귀농은 농촌으로 가는 거죠. 도시 살다가 유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목의 삶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주 열악한 기후와 열악한 결핍의 생존 조건, 여기는 목축 아니면 가축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한계선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선에서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먹는 가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결핍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초원에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고생과 추위와 더위와 그 다음에 이 가축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거친 삶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귀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만큼 이 초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더구나 1년에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지금도 메테절에도 강과 쪼드라고 하는데 강은 가뭄이에요. 쪼드는 이제 혹한이에요. 혹한의 상황이 오게 되면 가축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강한 가뭄과 굉장히 강한 추위가 옵니다. 이러면 가축들이 막 다 쓰러져 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 외곽에 가면 유목을 포기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설움가처럼 모여 있습니다. 유목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800년 전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태어났던 그 시기 800년의 그 상황을 몽골 비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탐독을 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칭기스칸이 어떻게 몽골 초원을 통일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한 열 몇 가지 영상으로 그거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비사를 아주 꼼꼼하게 읽고 몽골 비사를 정리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말이 나와요. 칭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몽골 초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나라는 우리를 배반했다. 배반이 일상화된 사회였어요. 편안히 침대에 들어가 자지도 못하고 서로 노략질했다.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결핍의 땅이에요. 모든 생활용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리장성을 쌓아놨잖아요. 중국에서 만리장성이 바로 그 유목민들이 추수 때만 되면 내려와서 노략질을 해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북쪽에는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 푸른 풀로 덮인 대지도 구르고 있었다. 마치 그때
징기스칸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몽골 초원이 어떤 상황이냐면 땅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제가 48에 딱 세상을 나왔는데 세상이 그렇게 불안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그때 했습니다. 세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 버리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유지해주고 나를 지켜줬던 것들은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 외피였구나. 전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온 나라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수많은 별을 지닌 하늘도 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 상황입니까? 몽골 초원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약탈과 배반과 서로 노략질이 몽골 초원을 지배하고 있던 사회예요. 이때 칭기스칸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 결핍의 환경에 이 몽골 초원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여기 있다가는 다 죽는다. 여러분 몽골 초원 안에서 산 유목하는 삶 자체가 노마드가 아니라 진짜 노마드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몽골 초원의 그 결핍, 그 처절한 삶, 매일 배반과 노략질, 약탈이 성행하는 이 삶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이 결핍의 환경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여기를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이에요. 여러분 칭기스칸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달리자. 그래서 어디까지 달렸겠습니까? 지도를 딱 보세요. 유라시아 초원길을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비단길하고 초원길 배우셨죠? 비단길 위에가 초원길이에요. 근데 초원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졌나요? 이쪽은 만주평야예요. 만주평야에서 저쪽 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저 끝에 가니까 헝가리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동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칭기스칸의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칭기스칸의 비전이 보이시죠? 칭기스칸은 몽골 초원의 이 한계, 몽골 초원에서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도무지 남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뺏길지. 실제로 칭기스칸은 자기 아내를 뺏겼었어요. 나중에 데려와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도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이 약탈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칭기스칸의 어머니도 약탈되었다가 또 뺏어온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 초원, 이 몽골 초원, 이 동쪽의 스텝 지역,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길을 뚫고 이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서 저쪽 끝으로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상업의 루트도 만들어 보고 이제는 우리가 이 몽골 초원의 한정된 자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초원의 길을 달려서 저 끝까지 가서 세상에 공간을 열고 공간을 연결시키고 소통의 창도를 만들고 상업 루트를 뚫고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칭기스칸의 꿈입니다. 만주벌판에서 저기 헝가리 초원까지 가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 타고 가면 20일이면 갑니다. 20일이면 가요.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보면 엄청 먼 길인데 20일에서 한 달이면 만주평원에서 저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그걸 본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뛰어간 거예요. 그냥 몽골 초원 안에서 빙빙 도는 게 유목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노마드가 아닙니다. 노마드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를 낯선 곳으로 용감하게 나를 던져놓는 겁니다. 아무도 동유럽에 가지 않았을 때 김우종 회장께서 동유럽을 개척하셨잖아요. 그래서 칭기스칸이라는 별칭을 얻으셨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벗어나자. 이 결핍의 상황에서 벗어나자. 이거를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나의 한계를 벗어나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정적인 틀, 나의 이 결핍의 자원 속에서 내가 늘 고민하고 뭔가 아파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질시하고 이 한계 속에서 나보다 남이 올라가는 그 꼴을 보면 또 배가 아프고 또 남으로 올라가서 짓밟고 올라가자니 또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벗어나서 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칭기스칸의 꿈입니다. 그런데요, 이 달리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몽골 초원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하늘도 빙글빙글 돌고 땅도 울퉁불퉁하고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는
불안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인 있지만 언제 뺏길지 모르고, 내가 부인을 뺏길지 모르니까 남의 부인도 뺏어와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홉스가 얘기하는 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지배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칭기스칸이 여기를 벗어나는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탈주, 제일 들레지가 한 말입니다. 탈주 또는 탈영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주를 합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나를 벗어나서 탈주하고 탈영토화를 시켜서 재영토를 배분하는 겁니다. 영토를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우리가 몽골 초원 여기 이 한정된 곳에서 여기 살지 말고 나를 탈영토화시켜서 저 끝까지 초원을 달려보자. 그래서 이 초원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세계 경영을 해야 되는 척박한 나라잖아요. 자원 없고, 한반도에 좁은, 그것도 반쪽이 섬처럼 잘려있는 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생존의 방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도 달려야 됩니다. 탈영토화해야 되고 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의 영역을 재영토화시켜서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몽골 초원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갈갈이 갈라져 있는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징기스칸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묶어냈다는 거예요. 그 불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묶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묶어냈느냐? 제가 이거를 누가 그렸겠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잘 그렸죠? 여배우가 레드카펫 위를 걸어갑니다. 그럼 여배우가 레드카펫 위를 걸어갈 때 어떨 때는 아주 심한 노출도 하지만 아주 어떻게 걸어갑니까? 움츠리고 위축돼가지고 걸어가나요? 아니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Roll out the red carpet.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크게 환대한다. 환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 크게 환대받으면서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조건은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해봤더니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시당초에 아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는데 그런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철저한 환대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은 환대예요. 자, 동물들을 보세요. 이런 영양들을 보세요. 영양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걸 수 있습니다. 그 뇌가 이미 이런 동물들은 뇌가 거의 99% 이상 완성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요, 4분의 1밖에 완성되지 않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가운데 뇌가 성장하는 것.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아닙니다만 제가 뇌과학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뇌가 변합니다. 자, 그럼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의 뇌가 어떨 때 많이 변할까요? 낯선 곳에 들어갔을 때 뇌가 빨리 변합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일단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인간은 강보에 쌓여서 환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환대받는 날이 있죠. 이제 눈치채시겠죠? 생일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거기 어떤 조건이 붙든가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생일날 부모님이 막 맛있는 거 챙겨주고 용돈도 주시면서 꼭 뒤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 그 말을 안 해야 확실한 환대인데,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환대받으면서 태어나서 환송받으면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존재예요. 그냥 받아들여져서 환대를 받고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뇌가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면서 충분한 환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흘러나올까요? 아기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기들과 불안한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한 받은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저기까지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사랑이 갈증 있는 아이들은, 즉 환대 체험을 제대로 못한 아이들은 절대 부모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징기스칸은요, 몽골 초원, 불신과 정말 너무너무 큰 결핍과 굉장한 고통, 싸움밖에 없었던 그 몽골 초원을 사람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징기스칸을 만나면 이상하게 신뢰감이 생겨요. 징기스칸을 만나면 나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징기스칸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만 가지고도 뭐 제가 한두 시간 해야 됩니다만은, 징기스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시족장의 부족장 출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독살을 당해요.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종족에서 그 가족을 다 버려버립니다. 죽으라고. 안 죽으니까 나중에 또 찾아와가지고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에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풀어줬어요. 징기스칸은 그 고통 가운데 뭐를 배웠냐면, 몽골 초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이 배신과 불신과 이 살인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징기스칸이 그걸 보고요, 그런 사람들을 조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불신의 몽골 초원을 어떻게 바꿔놓은 줄 아십니까? 초원에 레드카펫을 깔아놨죠. 불신과 배신의 시족 공동체를 신뢰와 우정의 가치 공동체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징기스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이 무수한 인간관계를 겪어요. 그 중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신뢰를 뽑아내서, 믿음을 뽑아내서 그 믿음의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애시당초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환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됩니다만, 우리 인간은 환대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내가 가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그 처절한 몽골 초원에서 이걸 해낸 겁니다. 징기스칸을 만나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징기스칸을 만나면 사람들이 내 삶의 의미를 느껴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신뢰를 조직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급과 차별을 없앴어요. 그전에는 몽골 초원에도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노예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계층을 싹 없앴습니다. 그래 놓고 징기스칸은 누구든지 열심히 공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를 수가 있어.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몽골초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그전에는 신분의 한계와 그 다음에 힘의 한계와 사람을 향한 불신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엉치려 있던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만나면 환대를 받아요. 환대의 체험을 해요. 사람이 환대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모임에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기가 저는 그냥 신뢰의 밭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이 여러분이 일생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환대처. 여기 가면 내가 인정받는구나. 여기 가면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징기스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부부 세미나 할 때 이런 거를 해요. 남편에게 물어봐요.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레드카펫을 한번 깔아줘 보신 적 있습니까? 아내들한테 물어봐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나서 레드카펫을 깔아주니까, 환대해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레드카펫 위를 여배우들이 또는 배우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다 과시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신뢰감에서 나오는 그 희열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내가 레드카펫 위를 쫙 당당하게 걸어가 봤나요?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죠? 결혼이 그 의미예요.
결혼은 서로가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게 결혼이 아니라 결혼의 이상은 뭐냐면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거고요.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면 레드카펫이 깔려요. 누구부터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나부터 하면 돼요. 내 아내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내 앞에도 레드카펫이 깔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부터 찾으니까 신뢰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징기스칸은 이거를 해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 척박한 땅에서 징기스칸만 만나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게요. 발주나 맥약. 어느 날 옹칸이라고 하는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양아버지. 징기스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세력이 점점 커가니까 옹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딸하고 징기스칸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주네 하면서 몰래 함정을 판 거예요. 그 나중에 징기스칸이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웠을 때인데 징기스칸이 나중에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몽골 초원에서 함정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다 흩어져라. 살아남는 거는 각자가 살아남는 거고 다 흩어져라.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싸워왔던 징기스칸의 세력들이 몽골 초원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19명이 있었어요. 19명이 발주나라는 곳에 흙탕물 속에서 나중에 그 옹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추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들이 발주나 그 흙탕물 속에서 그 흙탕물을 마시면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과정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로 뭉친 19명이야. 그런데 그들이 봤더니 징기스칸의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이 전부 종족이 달라요. 9종족이에요. 여기서 징기스칸이 얼마나 다양성을 존중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몽골족은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몽골족은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몽골족은 가치 종족인 거예요. 그리고 신뢰로 뭉친 그 어떤 사람도 깨트릴 수 없는 환대 공동체가 되고 내가 징기스칸과 함께 말을 타고 이 초원을 달리면 나는 저 끝까지라도 초원의 끝까지라도 달려가고 그곳에 내 삶의 의미와 내 가치와 나의 존엄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어요. 이 19명이 똘똘 뭉쳐서 발주나 맹약을 맺습니다. 흙탕물을 마시면서 맹약을 맺어요. 이들이 점점 가니까 몽골 초원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달려간 거예요. 뭐를 한 겁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징기스칸은 오직 뭐만 봤냐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이 사람을 어떻게 나의 신뢰 관계 속에 내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물론 여러분 실패도 많이 하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징기스칸은 끝내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나도 내 삶을 뭔가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징기스칸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될 것 같으면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던집니다. 아주 똘똘 뭉친 인류 역사의 최고의 환대 공동체라고 저는 이 징기스칸 공동체를 그렇게 예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노마디즘 길 위에서 만나는 뜻밖의 환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곳이 낯선 곳이지만 그 낯선 곳에서 나를 탁 던져놓고 용기 있게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나를 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 환대 공동체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들 그리고 세상을 사는 맛, 세상을 살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그 낯선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던져놨을 때 10년만 용감하게 살아보세요.
10년만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을 환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환대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들을 여러분의 신뢰 관계 속에 묶어놔 보세요. 아마 10년 후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 우리 GYM 19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아직 조인하지 않은 상태니까 굉장히 다양한 눈빛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그 시시기에서 들으면은 저한테는 저도 지금 굉장히 울림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지 하는 어떤 그림이 구상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세경련 사업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공장을 많이 다닙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 가면서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 청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우리가 약간 낮춰서 보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5년이면 전부 다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5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중간 관리자로 그 친구들이 자리를 잡을 것 같고 또 5년 후면은 오나도 있을 거고 또 CEO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뭔가라고 전체적인 인력 구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치나 행정이나 국가가 지금 그림 자체를 못 그리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GYBM 공동체이지 않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넓은 마음을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는 이 자리에 올라탄 거니까 좀 더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감을 하고요. 다음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은 본래대로 두 번째 금요일인데 미리 예고됐던 대로 지금 오은영 강사 신한은행에서 그 PB 쪽에 단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뜨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환율이라든가 글로벌리 자산 이동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인간의 욕망이 뭉쳐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산업이 바뀌고 무슨 디폴트가 일어나고 수많은 것들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어제 강의량을 어제 받아봤는데 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만은 워낙 활발하게 펼쳐지시는 분입니다. 4월달, 이거는 4월 11일 날 본래 우리 했던 대우 플랫폼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러시아 분을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5월달 강사입니다.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유라시아 쪽 전문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물론 이제 앞으로 한 2달 동안에 많이 요동을 치겠죠. 휴전 문제까지.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 특히 제가 세 번째 써놓은 한국과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이 그 러시아나 CS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 끝나자마자 보러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은 또 다른 분을 제가 모셔야 되고 본래 우리 김우중과의 대화책에서 신장섭 교수님 이 책이 나온 지가 딱 11년이 됩니다. 제가 소통이 되어서 본인 일정상 할 수 없이 9월 달에 여기 그 김우중과의 대화의 책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비춰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서 모시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다음 일정 때문에 질문도 못하고 더 이상 맞춰서 못 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강의를 듣고 질문 있고 하면은 우리 카톡방이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묶어서 다시 강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또 GYBM은 우리 이제 연수 시작할 때 한번 또 따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모셔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일정 마치고 마감하고 다음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